자, 그러면 이제 1의 2단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단원 같은 경우는 거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일단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미리 알고 가기부터 봅시다. 자,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한 읽기 경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 이제 개정 교과 과정에 따르면은 사실 이제 한 과목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국어라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국어의 내용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내용들, 즉 뭐 과학이랑 연계하는 내용이라든지 사회랑 연계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제 통합적인 활동 같은 경우를 굉장히 좀 많이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진로라고 하는 것들, 물론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진로에 대한 윤곽이 나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선택 과목을 할 때도 사실상 이제 선택 과목도 전부 다 진로에 관련된 걸 이제 선택해야 나중에 대학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이제 얘기해야 될 거는 어떠한 뭐 학교나 어떠한 과의 진로 진학을 할 건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미리미리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알겠어요? 내가 이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꼭꼭 들어서 이제 일종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이게 참 단점이 있어요. 어제 뭐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럼 만약에 중간에 진로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면도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보면은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선택하여 읽으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진로 및 그렇죠? 관심 분야의 글을 읽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특히 의미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하는 활동은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핵심적으로 이제 봐야 될 건 이 단어는 바로 뭐다? 의미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처럼 읽기 목적에 맞는 책과 자료를 찾아 읽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능동적 독자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밑에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양한 목적의 매체 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일단 우리는 매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소통을 매개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체는 바로 뭐다? 일단 이게 매체의 개념이 되는 거죠. 바로 정의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러한 매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기술, 환경으로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바로 매체 발달의 효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소통 목적에 맞는 매체를 선정하고 수용자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매체 자료를 제작하여 사회적 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매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부분에다가 빈 공간이 크죠. 그렇죠? 여기다가 매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매체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자, 매체의 종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쇄 매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자, 인쇄 매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인쇄라고 하는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매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인쇄 매체는
바로 뭐다? 오직 글, 그 다음 그림, 사진 등으로 내용을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죠. 우리는 해리포터 세상에 사는 게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인쇄 매체 같은 경우는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 그렇죠? 글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사진과 같이 정지된 이미지만으로 전달하는 게 바로 인쇄 매체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쇄 매체의 대표적인 예로는 그렇죠? 바로 신문, 책, 잡지 이런 것들이 인쇄 매체에 해당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매체가 바로 방송 매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텔레비. 그렇죠. 자, 방송 매체도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라디오 매체와 다음 텔레비전 매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라디오 매체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청각. 요소만으로 내용을 전달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소리만 전달받을 수 있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라디오 매체는 자체적으로 청각적 요소, 뭐 누군가가 말을 한다든지 글을 읽어준다든지 혹은 효과음을 들려준다든지 이런 청각적 요소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텔레비전 매체는 좀 더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글, 그 다음에 영상, 음향 등 시청각적 요소로 내용을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등장한 매체죠. 바로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인터넷 매체는 위에 있는 매체랑 비교했을 때는 텔레비전 매체랑 제일 비슷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인터넷 매체는 뭐 방금 얘기했듯이 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 영상, 음향 등, 그렇죠? 시청각적 요소로 역시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인터넷 매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네. 아, 이 링크 누르면 거기로 이동하는. 그치. 글자나 그림이나 이런 걸 누르면은 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통해 다른 정보와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얘네를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 같은 경우는 일방향적 전달을 합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은 아닌데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TV한테 얘기한다고 TV가 들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신문에 얘기한다고 신문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 매체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뭐다? 피드백인 건가요? 그렇지. 바로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것이 인터넷 매체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특징을 알고 있어야지 이러한 매체들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어떠한 매체를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보다 더 우리들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글은 아주 짧은 거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꿈을 찾아가는 읽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진로 탐색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는 걸 이제 나타낸 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저는 한 사람이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기까지 4단계를 거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자신의 방향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그렇죠. 진로 탐색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이 진로 탐색에는 4가지 과정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나침반과 비슷하죠. 그렇죠. 나침반과 비슷하죠. 첫 번째 단계로 나침반 바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사람도 방황하며 혼란스러움을 겪는 과정을 겪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다? 방황을 하며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이것을 창조적 방황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독서랑도 비교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독서도 우리가 독서에 처음으로 진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낭독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글을 못 읽는 낭독이 아니에요. 알겠죠? 말 그대로 낭독, 손에 잡히는 모든 걸 다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왜? 그래야지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거를 싫어하고 내가 어떤 거가 더 유익하고 어떤 게 나에게 뭡니까? 무익한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진로뿐만 아니라 독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가 대학생이 돼가지고는 많은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래야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내 여자친구로서 더 좋은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눈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바로 뭐다? 글쓴이는 이러한 방황을 창조적 방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모든 창조적인 인물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만약 내가 방황하지 않는다면, 즉 바로 이 뭡니까? 방황의 시기가 없다면 아직 방향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단계로 나침반 바늘이 빙글빙글 돈다가 어느 순간 바늘이 꺾이며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도 비슷한 방향을 거친다는 거죠. 바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뭐다? 그렇죠. 이제서야 이제 뭡니까? 많은 방황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어느 정도 뭡니까?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면서 자신에 대해 실험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다? 자신에 대해서 실험하고 모색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단계로 이런 모습을 본 적 있어요. 나침반 바늘은 멈추기 직전에 파르르 떨려요. 제법 오래 떨리죠. 마치 사람이 내 길을 찾긴 찾았는데 이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정말 재능이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와 같아요 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뭐다?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선택한 게 과연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죠. 시기와 같아요. 이 과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인 확신에 이르게 되죠. 바로 네 번째 단계가 확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물론 내 꿈에 대해 확신한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나침반의 바늘이 멈춘 후에도 지구의 자전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요. 여전히 두려움은 있지만 자신의 방향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나아가는 단계예요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글의 특징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진로 탐색 과정을 그렇죠? 나침반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뭐 어떤 학교에서는 유추라고 가르치기도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유비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추의 방식을 통해서 진로 탐색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혹은 비유를 통해서 그 진로 탐색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역시 맞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은 바로 이렇게 나침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여러분은 이 네 단계 중에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요?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 뭐다? 바로 독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그렇죠? 독자가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네. 스스로를 대입해 보세요. 아마 단번에 답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아야 내 방향도 맞출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를 안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뭐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그치?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나를, 그쵸? 알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좋아하지만 잘 못하는 것도 많고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도 많으니까요.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하는 것, 그것을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해 방향성이라고 불러요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글쓴이가 얘기하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하는 것을 글쓴이는 방향성이라고 본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10대는 시추의 시기예요. 자, 글쓴이는 10대를 뭘로? 시추의 시기로 비유를 하는 거죠. 시추가 뭡니까? 석유시추. 그치, 땅속에 묻혀있는 걸 파내는 걸 우리는 시추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죠?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바로 뭐다?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한 시추의 시기라고 비유한 까닭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잊지 마세요. 10대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은 자신의 우물을 파는 시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로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이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어디로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신의 방향성, 진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바로 뭐다? 어떠한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어디로 부는 바람이라도 절대 좋은 방향의 바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정했으니까. 알겠죠? 자, 결국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시계를 잠시 멈추고 나침반을 들여다보세요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나침반을 들여다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 진로를 찾아가. 그렇죠. 바로 독자에게 그렇죠. 진로 탐색을 권유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글은 바로 우리가 진로 탐색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료는 이제 그 매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지고 일종의 보고서의 형식으로 쓰는 그러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것만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요즘은 사회적인 내용이 담긴 텔레비전 방송 영상이나 개인 방송 영상 같은 매체 자료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매체의 영향력이 커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매체의 영향력에 대해서 제시를 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요즘 사회는 매체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맞아. 얼마 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그렇죠? 줄여서 시간 낭비 서비스, 그렇지? 그렇죠? 시간 낭비 서비스. 그렇죠? 그래서 SNS에서 진행한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다? 얼마 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진행한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매체가 사회에 큰 영향을 준 사례를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우리는 책이나 자료를 읽으며 각각의 진로나 관심사에 대해 알아봤잖아. 그 중에서 사회나 문화와 관련이 있으면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담아 매체 자료를 제작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를 제작하는 목적은 바로 뭐다? 사회나 문화와 관련이 있으면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제작할 매체 자료의 성격, 특성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이것이 바로 매체 자료를 만들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렇죠. 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 우리가 전달할 내용을 담기에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여 사회적 소통에 참여해 보는 게 좋겠어. 그럼 매체의 영향력을 생각하며 책임감을 지니고 매체 자료를 제작해 볼까? 그래서 어떤 매체를 선정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질 내용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1, 2단원은 사실 이 정도만 살펴보면 돼요. 아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수행평가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그 인쇄 매체, 뭐 전파 매체가 아까 얘기했던 방송 매체라고 보시면 되고 디지털 매체가 아까 얘기했던 인터넷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왜냐면 최근에는 이제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예전처럼 컴퓨터로만 연결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휴대폰으로도 연결이 되고 태블릿으로도 연결이 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곳에 와이파이가 우리나라 같은 특히나 워낙 또 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묶어서 그냥 디지털 매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2단원으로 넘어갑시다. 바로 첫 번째 작품 수라를 보도록 합시다. 역시 미리 알고 가기. 자, 이 단어는 자, 바로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네 가지 이제 갈래의 특징들을 이제 배우는 게 바로 이 단원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갈래 바로 시. 시로 대표되는 서정갈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서정갈래는 일종의 문학이다. 네, 운문이 바로 운율이 있는 문학이라 글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문학을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서정갈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서정갈래는 자, 개인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문학의 양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서정갈래의 개념이죠. 네. 네. 자, 서정갈래는 주로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함축적인 언어와 운율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정갈래의 특징이죠. 그렇죠. 함축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시 속에 사용되는 그 낱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선생님이 과학 때도 많이 설명했는데 뭡니까 뭐 별, 하늘 이런 거는 우러러봐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상, 희망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야. 어떤 사전을 찾아봐도 별, 하늘에 이상과 희망 같은 의미가 들어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걸 우리는 함축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운율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인은 시의 화자와 화자가 처한 상황으로 기쁨, 슬픔, 그리움과 같은 정서를 그려내어 독자에게 전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시의 구성 요소와 주제 형상화 보도록 합시다. 자, 시는 시어, 운율, 심상 등의 구성 요소와 그렇죠? 이게 바로 시어, 운율, 심상. 그렇죠? 시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나타낸다. 시는 함축적 의미를 담은 시어를 선택하고 그 시어를 배열하여 운율을 만든다. 또 비유와 상징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고 심상을 구체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 이렇게 시는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또한 같은 언어를 쓰면서 살아가는 집단인 언어 공동체도 시 창작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래서 우리가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종류가 있거든요. 알겠죠? 이건 밑에서 표시표 필기를 해줄게요. 알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에서도 보면 또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관습적 상징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 문화권 내에서 한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상징을 관습적 상징이라고 해요.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장승 하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야? 마을을 지켜주는 일종의 수호신과 같은 의미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바로 관습적 상징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에 속해 있고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만의 그런 관습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역시 마찬가지 문학의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담아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창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빈 공간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그 상징의 종류에 대해서 필기를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 적어놓도록 합시다. 자, 바로 상징의 종류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긴 합니다. 바로 개인적 상징이죠. 말 그대로 누가 정한다? 나. 그치, 개인이 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작가가 그렇죠? 임의적으로 설정하고 사용하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작품들은 이 개인적 상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현대문학의 어려운 이유도 대부분 상징이 개인적 상징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작품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현대문학은 웃으면서 들어가서 울면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파악할 게 너무 많아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있는 것이 바로 관습적 상징이죠. 아까 장승. 그렇죠.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한 사회나 문화권 내에서
통용되는 상징을 우리는 관습적 상징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뭐 장승, 그 다음에 성황나무, 선왕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선왕나무 같은 경우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달아. 그렇지, 이상한 깃발, 오색 깃발 달려있는 그 나무들이 바로 선왕당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런 것들은 마을을 지켜주는 제 수호신의 의미가 강해요. 알겠죠? 그 외에 우리가 고전 작품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고전 작품에서 양반이 쓴 작품 중에 해, 달, 북극성은 전부 다 누굴 상징한다? 임금을 상징한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그러한 상징을 사용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뭡니까? 관습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대나무 뭐. 그렇지. 대나무, 소나무, 잣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은 지조, 절개 이런 거 상징하고, 매화도 역시 마찬가지 지조, 절개 이런 거 상징하는 것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습적 상징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보편적 상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한 문화권에서만 통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거는 그 모든 사회나 문화권에 통용되는 네, 상징이죠. 우리는 비둘기 하면 닭둘기를 떠올리지만, 그지? 원래 비둘기의 의미는 뭐다? 평화. 그치.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상징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올림픽을 하게 되면 올림픽의 가장 핵심 주제가 평화잖아요. 평화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 날리는 행사를 많이 했어. 우리나라도 이렇게 도시에 비둘기가 많이 살게 된 원인이 사실은 바로 뭐야? 88 서울올림픽을 하게 되면서 그때 개막식에 비둘기 날리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둘기를 그 하늘에 날려보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비둘기가 이제 도시에 적응하고 살게 되면서 현재 이런 닭둘기의 모습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건데, 그지? 이런 것도 원래 비둘기의 의미는 바로 평화 이런 거 상징하잖아. 그 외에 꽃말들. 우리가 빨간 장미는 바로 뭐야? 이런 열정, 사랑 이런 걸 의미하는 거, 그렇지? 그다음 백합 이거 하면은 뭐 그 순수함, 그 다음에 순결 이런 걸 상징하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처럼 꽃말이라든지 보석이 의미하는 보석말 이런 것들은 일종의 보편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탄생성분. 그렇지, 그런 것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시험에 사실은 근데 요게 잘 나와요, 알겠죠? 네 번째 바로 원형적 상징입니다, 그렇죠? 원형적 상징 아니에요. 럭키비 기자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예상 못했어요. 그렇죠. 자,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인류가 태초부터 네, 인식해온 상징을 원형적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형적 상징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몇 개 안 되니까 몇 가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알겠죠? 네. 자, 대표적으로 원형적 상징하면 불이 있죠. 불. 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불. 불하면 이미지가 뜨겁고 또 요리. 요리? 그렇지. 우리는 뭐 워낙 또 안전한 삶에서 사니까, 그렇지? 근데 원시 시대 사람들은 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번개가 쳐가지고 나무를 때리면서 불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야? 모든 생명을 다 태워서 없애버려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불 하면은 바로 파괴, 죽음, 소멸 이런 걸 상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게 이런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종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원형적 상징은. 알겠습니까? 종교를 보면은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불을 다스리는 신들은 굉장히 파괴신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알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불을 다스리는 신이 바로 아수라라고 하는 신이 있거든요. 얼굴 3개, 팔이 6개 달려있는 불을 다스리는 신인데 얘네가 파괴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수라만을 섬기는 종교가 사회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조로아스터교. 네. 그게 이제 아수라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파괴신이에요. 알겠습니까? 기독교에서도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바로 미카엘이거든요. 4대 원소 천사.
아 미카엘. 네, 미카엘경이다. 알겠습니까? 미카엘이 전쟁을 관장하는 천사입니다. 파괴네요. 그렇죠.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불을 다스리는 신들은 대부분이 전부 다 파괴와 관련되어 있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신들인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물은, 자, 인간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라고 하는 물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탄생, 화합. 그렇죠, 재생. 그다음 우리는 물을 언제 많이 쓸까? 마실 때 많이 쓸까? 그렇지, 씻을 때 많이 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일종의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거를 정화,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성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물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바다에 배 타고 나갔는데 잘못하면은 떼죽음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물을 다스리는 신들은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습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자애롭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사람들이 선을 넘는다 하면은 인류를 거의 멸망급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그 파괴력을 보여주는 게 물을 다스리는 신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물을 다스리는 신이 바로 인도에 보면은 그 힌두교의 비슈누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비슈누가 평소에는 코끼리의 모습으로 물고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도와준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선을 넘는다 하면은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인류를 그 문명을 몰살시키는 그런 신으로 등장을 해요. 알겠죠? 기독교에서도 역시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름이 뭐였더라? 미카엘. 라파엘은 바람이었고 우리엘이 땅이었고 그 다음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가브리엘인가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 가브리엘도 보면은 그 성경은 좀 굉장히 자애로운데 굉장히 또 차가운 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차분하고. 그렇죠. 차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약간 친데레식으로 도와주기도 하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신들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달에는 태초부터 기원을 하는, 기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 같은 데 보면 항상 뭔가 소원 빌 거 있으면 여자들이 하얀 소복 입고 뒷마당에 가가지고 하얀 그릇에 물 담아놓고 비나이다 달을 보면서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인류가 태초부터 나타내오던 상징적으로 보던 모습들이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종교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그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문학에도 그런 의미로 많이 반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은 이제 문화가 시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라고 하는 게 그저 개인의 생각만을 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은 바로 수라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검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방학 때 한번 배웠던 내용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수라, 바로 시인이 백석 시인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방학 때도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백석 시인은 무엇을 봐야 된다? 살았던 시대? 그렇죠. 바로 일제, 강점기, 그 중에서도 가족, 공동체, 해체 현상, 그렇죠. 이거에 주목한 시인이 바로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제목인 수라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방학 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이 작품의 수라의 의미는 아수다. 그렇죠. 바로 이거는 불교, 혼돈. 그렇죠. 용어인 아수라. 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혼돈의 상황을 아수라장이다 하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 말도 여기에서 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종의 귀신과 같은 존재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첫 번째 의미, 바로 화자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작품 내적인 의미로만 보게 되면 바로 뭐다? 거미, 가족을 갈라놓은 화자. 그렇죠. 그죠? 헤어지게 만든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했을 때 바로 저 문학 작품을 둘러싼 사회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이 단어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하게 되면 그렇죠. 바로 뭐다? 바로 당시 우리 민족을 떠돌게 만든 일제의 억압이라고 하는 당시 사회 모습을 나타내는 제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작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자,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시적 대상 첫 번째가 바로 거미 새끼 하나가 방바닥에 기어 나온 거죠. 그렇죠? 소리 시적 대상 첫 번째가 되죠. 첫 번째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봤을 때는 화자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안 했다? 키도 안 했어. 그렇지, 안 했다는 거야. 바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이게 바로 화자의 정서 변화. 1. 그렇죠? 이거는 네모 1번으로 합시다. 구분하기 위해서. 맨 첫 번째.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바로 무심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 시의 특징, 그치? 바로 뭐뭐다의 종별 어미를 반복을 함으로써 당연히 은유를 형성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끝나기 20분 전에 말 좀 해주시면 왜? 저 집에 가기 전에 그 집 가서 뭐 음식 좀 시켜놓으면 되겠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부모님 안 계셔? 네, 좀 늦게 오셔가지고. 아, 그래? 엄마가 시켜먹거든요. 아, 그래?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자, 차디찬 밤이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9시쯤 맞힐 거야. 알겠습니까? 자, 지금 그래서 화자는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차디찬 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쵸? 네. 자, 이거는 이제 시간적 배경을 촉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혹독하고 암울한 현실, 즉 일제강점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어느젠가, 그렇죠? 언제인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라는 거죠. 아, 여기서 이제 그 뭡니까? 너희 교과서에는 어니젠가라고 돼 있어, 알겠지? 어느젠가요? 어니젠가. 어니젠가. 그렇죠? 젠가 게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느 사이에라는 의미의 평안도 방언입니다. 평안도 출신이에요? 네, 백성이. 알겠죠? 평안 지역의 방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작가가 그런 살았던 그런 사회, 그러니까 작가의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젠가 그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시적 대상 2번. 그렇죠. 대상 두 번째이고, 그렇죠. 화자는 이것을 바로 뭐다? 거미 새끼의 그렇죠. 어미로 인식을 하게 되죠. 됐습니까? 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자, 여기서 드디어 화자의 정서 변화 두 번째. 그쵸, 두 번째가 일어나죠. 두 번째, 바로 죄책감과 연민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자, 이 화자는 지금 큰 거미를 쓸어서 문 밖으로 버렸어요. 왜? 같이 가는 거. 그렇지, 바로 뭐다? 저 앞에 있었던 바로 뭐다? 땡큐. 바로 거미 가족의 책임. 새끼와 그쵸? 큰 거미가 가족인 것으로 인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다시 재회하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하라고 하며 서러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러워한다를 위에 가슴이 짜릿한다와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연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마다 따로 떼서 설명할 수도 있고 붙여서 설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붙여서 얘기해 놓을게요. 방학 때는 따로 떼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알인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디서 좁쌀할 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 그렇죠. 무척 적은 새끼 거미. 세 번째 시점. 그렇죠. 바로 시적 대상 세 번째. 그렇지. 바로 뭐다? 거미 새끼의 동생이자 큰 거미의 자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그래서 어린애가 엄마를 지금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이게 바로 정서 변화 세 번째. 더 슬퍼졌네요. 그쵸. 자, 근데 이러한 모습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앞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왜?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얘기할 때 좁쌀할 만한 알에서 가재 막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이라고 해서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꾸며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해놨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이 대상의 그런 연약함,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런 꾸며주는 말로 강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서 변화 세 번째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미안함,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래서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돕고 싶었다는 거죠. 자, 나는 그렇지, 하라고 나는 손을 내옵니다.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자, 그래서 보드라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그쵸?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화자는 문 밖으로 버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죠. 네. 동일 행동 반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시상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정서가 심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동일 행동 반복이라는 거죠. 처음에 거미 새끼 하나를 밖으로 버리고 그 다음 큰 거미를 밖으로 버리고 그 다음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밖에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일 행동을 반복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무심했다가 그 다음에 죄책감을 느꼈다가 연민을 느꼈다가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으로 정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그래서 여기서 엄마는 큰 거미고 누나나 형은 뭡니까? 거미 새끼가 되겠죠. 그래서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시의 주된 표현 뭡니까? 여기서는 있죠. 엄마와 누나나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의인법이 사용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뭐다? 얘네들이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염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문 밖이라고 하는 공간. 그렇죠? 비록 차갑고 힘겨운 혹독한 현실이지만 뭡니까? 한편으로는 가족이 제외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일제강점기 가족 공동체 해체 현상의 모습을 담아내고 거기서 이제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바란 시가 바로 이 백석의 수라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과 이제 이걸 좀 심화시켜서 우리가 방학 때는 수라를 좀 심화시켜가지고 그 다른 작품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작품을 선생님이 또 실었어요. 알겠죠? 자, 이거는 내용이 이제 그 뭡니까 학습 활동에서 꼭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작품 바로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작품이에요. 백석의 8원 서행시초 3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서행시초. 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예전에 한번 수능에 나왔던 작품이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차디찬 아침인데, 그쵸? 차디찬 아침. 자, 이것도 역시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위에 있는 수라랑 마찬가지로 촉각적 이미지로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바로 뭐다? 차디차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떠올리게 되고 이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혹독한 현실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일제 강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래서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 비어서 자, 묘향산행 승합자동차 이게 바로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묘향산으로 가는 승합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다른 손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런데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라는 거죠. 바로 나이 어린 계집아이. 시적 대상. 그쵸. 얘가 바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화자는 바로 이 시적 대상을 관찰을 해요. 자, 옛말 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자,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지금 윗도리로 입고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 사실 이 초록색 그 한복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한복은 색깔이 굉장히 좀 약간 진한 초록색의 한복을 얘기하고 이거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고급품입니다. 아 비싼 거. 네,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는 바로 뭐다? 바로 대상의 그 외양 묘사 첫 번째. 그쵸? 자, 값비싼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손잔등이 박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라는 거야. 손이 지금 다 갈라져가지고 굉장히 거친 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싼 옷 입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대상의 외양묘사 두 번째. 그쵸? 바로 거친 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손이 거칠다는 거는 무슨 뜻이다? 고생했다. 그치, 바로 뭐다? 고생을 많이 했음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고 있는 옷과 뭡니까? 손의 모습이 서로 어떻게? 안 발랐어. 그쵸, 대조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계지바이가 얘기합니다. 계지바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제 계지바이의 목적지가 되겠죠. 자성은 여기서 350리, 묘양산 150리,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거죠. 자, 묘양산 어딘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지금 이 계지바이 시적 대상의 처지는 어때? 자, 묘양산 어딘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적 대상의 처지가 드러나는 거죠. 바로 가족과 떨어져. 그렇죠, 헤어져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네임을 낸다. 그렇죠? 이게 네임이 뭐냐면 이제 차비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내지인이 바로 뭐냐면 일본인이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뭔 시츄에이션이지? 이제 그건 밑에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일본인 주재소장, 이 지역에 이제 상주를 하면서 이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과, 그치? 그 다음에 그의 자식들로 보이는 어린아이 둘이 얘를 배웅을 낳았고, 걔네들이 차비를 대신 내주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계지바이는 흐느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화자가 관찰한 내용을 여기에 제시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화자의 관찰 내용이라는 거죠. 자, 텅 빈 찬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어느 한 사람은 누구겠어? 그럼 당연히 화자. 그렇죠, 화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화자가 그 아이의 처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보도록 합시다. 계지바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게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주저. 그쵸. 요 내용은 화자가 뭡니까? 생각한, 추정한 거죠. 그쵸. 바로 화자가 추측한 계집 아이의 처지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집이 가난해 일본인 주재소장의 집에서 식모
생활을 하고 가족을 만나러 가고 있다라고 상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야?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이 내진 주제 소장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식모살이를 했으니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보내주고 차비도 그 사람이 대준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그 집에서 어떻게 몇 해고 밥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를 봐주고 그쵸? 그 다음에 추운 아침에도 그 차가운 물에 걸레를 빨고 이러면서 바로 뭐야 굉장히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고 얘가 이렇게 식모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뭐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적 화자가 바로 이 계집아이의 상황을 추측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때 당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어 있던 그런 현실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지? 마치기 한 20분 남은 것 같은데. 3초가 될까요? 이걸 정해가지고. 네. 자, 부탁합시다. 그러면. 진짜 3초. 됐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백석 시인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시풍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시인이 바로 이 이용학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직접 자기가 이렇게 떠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그 작품 중에 한 작품, 바로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 우라지오는 바로 뭐냐면, 바로 러시아, 그렇죠. 블라디보스톡의 독에 있는 항구 이름이 우라지오 항구입니다.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 이름. 우리나라 지금 뭐 부산, 인천 이런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됐습니까? 네. 자 봅시다. 자,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 얼어붙는 섣달 금웅. 그쵸. 자, 여기서 눈보라 얼어붙는 섣달 금웅. 그리고 밤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혹독한. 그쵸. 자, 여기서는 바로 시적 화자가 이제 있는 시간적,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고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화자가 처한 일제강점의 혹독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섣달 금은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밤이 나한테 손을 흔들었대. 말이 됩니까? 일단 아니죠. 밤이 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쵸. 바로 밤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밤이 나한테 이렇게 하도 손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다? 화자에게 있어서 뭐다? 고향에 대한 그쵸.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근데 궁금한데 네. 밤이랑 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랑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밤이 되면은 사람들이 기분이 좀 차분해지면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굉장히 좀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아 새벽 감사. 그렇지, 그렇죠. 새벽 감상하는 것도 약간은 좀 외로운 느낌을 기반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센치해진다, 센티멘탈해진다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약간은 그 외로움을 기반으로 하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되니까 뭡니까? 일종의 밤이 되니까 점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다?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 그렇죠? 그리고 삽살개가 짖는 소리라고 하는 거는 화자에게서 바로 뭐다?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다? 밤이라고 하는 시간과 그 다음 삽살개 짖는 소리는 다 바로 무엇이다? 바로 화자에게 그리움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화자는 어떻게?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가 말한 이 불타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대도, 자, 지금까지 내가 삶은 일종의 길이라고 우리가 시에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그 길에는 뭡니까? 들꽃, 그 풀떼기 풀 한 포기조차도 피어있지가 않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힘든 길을. 그쵸, 바로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삭막한 그러한 현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화자는 바로 뭐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없었대도 나의 아론 몸은 자옥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이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이곳에까지 유랑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원범이 뭐예요? 아론범은 일종의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약간 그 말 그대로 이제 호랑이 일종이긴 한데 이게 약간 치타 같은 그러니까 그 아롱아롱 무늬가 진 이런 호랑이 이런 의미거든요. 표범 치타 약간. 그렇죠. 아. 밑에 시오를 선생님이 의미를 해놨을 텐데. 약간 저안 쓸 수 있어. 아니잖아. 뒤에 있구나. 그렇지, 표범, 그렇죠. 표범. 표범이죠. 그러니까 치타, 표범 이런 것들 뭐 무늬가 동그랗게 됐잖아. 호랑이는 줄무늬고, 네. 그렇지. 그걸 이제 그걸 아롱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철없는 누이 고수먼이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니 서툴은 마오제 말도 들려주셨지. 그래서 마오제는 러시아어입니다. 마오제 말은 러시아어입니다. 알겠죠? 자, 조름조름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꺼정이라는 거죠. 그쵸? 자,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자신의 모습을 지금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동경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한번 뭐 러시아까지 갔다가 온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떠듬 이제 서툴 말이라도 러시아 말도 이제 들려주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라는 거죠. 그래서 귀성스럽다라고 하는 거 밑에 보면 수수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맛이 있다라는 거지. 즉 바로 뭐다? 어렸을 적 그 추억에서는 바로 뭡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른들이 그 뭡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을 들었고 이때는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은 좀 뭐다? 동경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 장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왜? 바로
바다가 얼었기 때문이죠. 뭐 실제로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러시아가 남하해가지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남하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부동항을 찾아서입니다.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남하를 했던 거거든요, 알겠죠? 아,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러시아 쪽은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다가 얼었기 때문에 지금 배가 드나들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지금 현재는 고향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드러내는 거는 바로 고향과의 단절감을 나타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네. 그래서 부두의 호저성 나는 맷비둘기 아니건만, 그렇죠? 여기서 이 맷비둘기는 바로 어떤 존재?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고, 얘는 화자의 처지와 닮았어요. 좀 대조가 되는 거죠. 아, 대조예요. 네, 왜? 맷비둘기는 자유롭게 날아서 내 고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아, 근데 화자는 어때? 못 가죠. 그치, 못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데 이것은 바로 뭐다? 자유롭게 나라,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풀에 그리어진 그곳. 그쵸? 이것이 바로 뭐다? 고향. 그쵸? 고향이 되고. 그러면 화자가 날고 싶다는 건 바로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 가지 못한다. 그치, 바로 단절감을 느끼더라는 거죠. 일종의 현실로 인한 좌절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연으로 넘어갑시다.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그쵸? 여기서 바로 이 등대는 고립된. 그쵸? 바로 화자와 똑같은 존재. 얘는 뭡니까? 객관적, 얘도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화자의 처지와 유사한 거죠.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로 뭡니까? 등대가 지금 외롭다든지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모습으로도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동일시만. 네, 그렇죠. 동일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나와 관계없는 대상인데 객관적 대상인데 나와 마치 관련 있는 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꿰인다.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화자의 그런 체념, 그렇죠? 다음 한탄 이런 것들이 드러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제 뭡니까? 유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화제의 처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는 이라는 작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맥락 자체가 수라랑 이제 굉장히 다 유사한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시야를 넓히라고 선생님이 여기서는 좀 새로운 작품을 갖고 와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능하면 이 책 두 권을 사세요. 알겠죠? 자, 책이 뭐냐면 그렇지, 바로 매삼비. 근데 예비가 붙어 있어요. 예비입니다. 다음 예비, 매삼문 이렇게 두 권이 있습니다. 비. 음. 비가 비문학, 아 독서죠, 독서. 그러면 삼문은 문학, 그렇죠. 그래서 매일 세 지문씩 푸는 독서, 매일 세 지문씩 푸는 문학 이런 뜻이거든요. 알겠지? 그러니까 세 지문이기 때문에
문제 수를 따져도 정말 많아야 한 15문제, 16문제고 일반적으로 보통 한 12문제에서 15문제 정도 되기는 해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3지문 정도 푸는데 거기 시간이 물론 지문마다 좀 다르게 설정이 돼 있기는 해요. 끝에 보면은 이 3지문 다 푸는데 뭐 소요 시간 뭐 짧게는 뭐 한 14분, 뭐 10분 이 정도에서 길게는 뭐 한 16분, 20분까지도 이제 그 설정을 해놓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 안에 푸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데 매일 이거를 2개 다 하나씩 풀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것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퐁당퐁당으로 푸세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학을 뭐 월수금 화목 그렇죠. 푼다면 B는 이제 화목토 이런 식으로 푼다든지. 알겠습니까? 그럼 일요일 날은 뭐야? 얘네들 중에 한 번 더 이제 볼 거 있으면 한 번 더 이제 정리해주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3지문 푸는데 시간이 짧게는 한 14분에서 길어야 20분 안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5분, 20분 정도 시간을 풀고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오답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오히려 한 3, 40분을 오답에 투자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지문 분석하는 것부터 거기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국어는 모든 문제집을 사도 다 똑같아요. 어쨌든 모의고사 기출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도 얘네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게 이제 내3 시리즈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이 스토리, 자이 시리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달 시리즈라고 해서 마르고 닳도록 시리즈가 있거든요. 요 세 권이 학생들한테 그나마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해설이 잘 돼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답지가 문제집보다 더 두껍고 막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답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가지고 오답을 하더라도 1시간 정도는 충분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국어 1시간 공부는 요거 하나로 땡치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로 과제 정도 해주는 거. 요 정도만 생각을 하면은 국어 공부는 하루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내가 부족하면 좀 더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내 자신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다양성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가 점점 서서히 보이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일단 먼저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중간고사 지금 대비를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중간고사가 보통 4월 말에서 이제 5월 초 이때쯤으로 중간고사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일단 3월 한 달 동안은 이렇게 풀면은 아마 절반 정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또 한 달 정도 이제 풀면은 완전히 끝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한 권당 보통 한 달 정도 분량이거든요. 28일인가 아마 이 정도 분량으로 알고 있어요. 4주 분량으로. 알겠습니까? 근데 퐁당퐁당으로 하니까 이제 절반 풀면 한 달 정도 풀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번 3월 달에 우리가 절반 정도 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또 나머지 절반 정도 풀고 또 마지막 이제 4주 바짝 이제 물론 그 전부터 내신대 진도는 나가겠지만 바짝 완전히 익히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한 달 정도 기준으로 삼고 그때 또 이제 마지막 또 한번 풀면은 1학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요거 두 권을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자꾸 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모든 건 연습이에요.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한 문제라도 더 풀고 누가 1분이라도 더 자리에 앉아 있는가가 결국은 마지막에 1점, 2점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유념을 하면서 늘 강조하는 거 오답 더 충실히 할 거. 알겠죠? 절대 오답 잘못하면은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오답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한 문제를 풀어도 맞은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애매모호하게 맞았으면 다 오답해야 돼요. 알겠죠? 밑에다가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스스로. 왜 이 선지는 답이 안 되고 왜 저거는 답이 되고 하는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답지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궁금한 게 있으면 쌤한테 갖고 와서 질문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어 실력을 좀 바짝바짝 올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없죠?